정부가 단기 자금과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50조 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지만 근본적인 불안은 해소되기 쉽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다음 달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셈법도 복잡해졌다는 분석입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먹통 사태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범수 창업자는 무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서도 피해 사례를 접수받는 대로 협의체를 만들고 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차의 3분기 매출이 37조 7천억 원으로 2분기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엔진 리콜 비용이 실적에 반영됐지만 영업이익도 1조 5천억 원을 웃돌았습니다. 하이트진로가 다음 달 열리는 카타르 월드컵에서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절적 비수기고 코로나로 주점 응원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 홈술 시장을 공략한다는 전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4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증시 프리즘 이번 주는 문영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문 기자. 네, 오늘 좀 증시 상황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자면 오랜만에 한숨 돌렸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외국인과 기관 자금이 우선 들어왔는데요.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1,400억 원 이상을 사들였고요. 기관 역시도 3천억 원 이상을 사들였습니다. 많이 들어왔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주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이 수급이 조금 더 저번 주보다는 원활할 것이다라는 평가를 내놓는데 왜 그런지 배경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반면 개인은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서 거의 8천억 원 가까이 팔아치웠습니다. 오늘 이제 홍콩 증시에서 시진핑 독재 리스크 때문에 좀 큰 급락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도 좀 영향을 받으면서 상승폭은 다소 축소되긴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반등에는 성공을 한 겁니다. 오늘 반등의 여러 가지 이유들이 거론이 되겠습니다만 하나씩 좀 한번 살펴보죠. 어떤 것들이 거론됩니까? 네, 간단하게 좀 먼저 설명드릴 건 우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 금리 인상 정책 이 기조를 좀 변화하겠다, 바꾸겠다라는 기대감이 먼저 작용을 했습니다. 예. 기존의 시장의 전망으로 좀 따지자면 다음 달과 또 다다음 달에 FOMC 회의가 있는데요. 이때 0.75%포인트를 올린다는 이 의견이 좀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미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라는 별명을 지닌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가 있거든요. 이 닉 티미라우스라는 기자인데요. 이 증권업계 쪽에서는 되게 유명합니다. 예. 저희가 주목해야 할 문장은 이 마지막 문장입니다. 인클루딩부터 이 디셈버까지 주목을 하시면 될 텐데요. 11월 FOMC 회의에서 12월에 50bp를 올릴지를 결정하는 그런 의견을 낼 수도 있다라는 이런 새로운 시각을 내놓는 건데요. 이에 따라서 미 증시는 물론이고요. 우리 증시도 크게 환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티미라우스 보도 직전 12월에도 0.75%포인트를 올릴 것이라는 이 확률이 74% 수준이었는데요. 보도가 나간 이후 바로 50%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0.5%포인트 올릴 것으로 조금 더 기운 걸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연준이 속도를 조절할지는 다음 달 2일 열리는 FOMC 회의에서 알 수 있겠지만 그 전까지 국내외 증시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연준이 속도 조절을 실질적으로 결정을 한다면 한은 또한 이러한 기조에 발맞출 가능성이 커지겠고요. 결국 그동안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위축됐던 우리 자본시장 역시 단기적인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평가됩니다. 네, 연준이 속도 조절을 하니까 일단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평가들이 있습니다만 그 배경에는 사실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깔려 있죠. 지금 심지어 물가도 잡혔다는 신호도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연준 내에서도 여전히 이제 속도 조절이 좀 시기상조다라는 평가들도 일부 있다는 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는 불가피하게 이제 우리 수출 기업들의 그 실적 부담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또 역시 당장 나타나고 있죠. 지금 무역 적자를 통해서 이달에도 수출이 감소한 게 드러나고 있는데 과연 지금이 이제 축보를 터트릴 만한 그런 상황인지, 아마도 이제 12월 FOMC 이전에 계속되는 어떤 CPI나 고용 지표의 그 발표들 좀 더 지켜보면서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증시 상황에는 이제 정부가 유동성 50조 플러스 알파 공급한다. 이 이슈도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글로벌 매크로적인 측면에서는 앞서 설명한 이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변경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을 했다면 이 국내 매크로 이슈로는 이 정부의 채권 시장 불안에 따라서 50조 원 이상의 자금이 공급된다라는 소식이 일요일 날 전해졌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우리 증시 역시 좀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를 제가 좀 살펴봤더니
0.18%포인트 내렸고요. 10년 만기 역시 0.15%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이렇게 채권 시장의 불안감이 당장 해소되면서 급한 불은 껐다라는 평가가 나오기는 합니다만 좀 저희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율은 과연 안정이 됐냐? 환율 역시 오늘 좀 안정되는 모양새를 취했는데요. 오늘 상대적인 원화 강세, 다시 말하면 이 달러화 약세로 이어졌습니다. 이 소식들이 단기 호재로 인식이 되면서 달러가 약세로 전환이 됐고요. 원화가 강세로 올라오면서 1,440원을 넘었던 원달러 환율은 현재 1,339.7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 국내 채권 시장이 본격적으로 안정을 찾고 또 다음 달 이 FOMC에서도 금리 인상폭을 줄여 나간다는 발언이 나온다면 연말까지 안전자산 선호도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주식을 찾는 발길이 다시 한번 늘고 특히 외국인 투자 자금 유입까지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환율이 시간 내에서는 또 다시 1,440원 위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안정적이라고 보기엔 좀 이른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정부는 우선 저희가 계속해서 보도했던 이 채안펀드, 채권 안정펀드의 규모를 크게 늘렸습니다. 우선 채권시장 안정펀드 재가동에 20조 원을 배정했는데요. 우선 당장 오늘부터 기존에 조성했던 1조 6천억 원 규모의 채안펀드를 즉시 투입 결정했고요. 또 바로 다음 달부터 금융회사 83곳에 대한 이 추가 펀드 자금 요청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좀 하나씩 살펴보자면 이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또 신용보증기금과 같은 정책금융기관에서 회사채를 매입하는 데 지원하겠다라는 이 발언을 그 지원책을 밝혔는데요. 기존에 이게 8조 원이었는데 16조 원으로 2배 이상 확대가 됐고요. 그리고 뭐 증권회사 부도 이야기, 뭐 매각 이야기 꾸준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증권회사 유동성에 직접 지원하겠다라는 금액도 3조 원이나 배정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동산 PF 사업자라고 하는 이 주택보증공사 이 보증 지원에 10조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장이 사실 가장 반기고 있는 부분은 이 추경호 부총리의 발언이었는데요. 이 모든 지자체가 지급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임을 다시 한번 확약한다라고 강조했는데 이 강원도의 레고랜드 자상 유동화 기업 어음 ABCP 보증 불이행에서 시작된 이 지자체물 불안감을 다소 덜어줬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앞서 문 기자 얘기처럼 국채 금리가 오늘 모두 하락 전환을 했는데 안정화가 됐다라고 평가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시장에서는? 사실 뭐 단기적으로는 안정화가 됐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좀 장기적으로 시각을 좀 넓혀봤을 때는 좀 어렵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네. 특히 뭐 한은의 긴축 기조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따라서 뭐 짧게는 11월 초중순까지만 이러한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11월 중순이 넘어가면 이전과 같은 이 불안정한 금융시장, 자본시장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번 지원책이 발표된 이후에 이 거시통화정책 운용에 대한 전제 조건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즉 한은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기준금리를 계속 올린다면 그만큼 회사채 금리도 따라서 오르게 되고요. 결국 기업의 유동성 확보는 어려워진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올해 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규모는 약 13조 9,200억 원이고요. 내년 상반기로 기간을 더 넓혀보면 무려 54조 원이 넘습니다. 만약 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되지 않고 투자 수요 역시 위축된다면 부동산이나 또 건설사 그리고 금융사 등의 위기가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정부가 계획대로 부양책을 빠른 시일 안에 집행해서 먼저 채권 투자 심리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게 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네. 지난 그 김진태 도지사 발언 이후에 증권사 부도 위험설 막 굉장히 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증권주들 일제히 급락했었는데 오늘은 또 다 반등을 했다고요. 맞습니다. 지난주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이 KRX 증권지수라고 해서 이 증시에 상장한 증권사들을 모아놓은 지수가 있는데요. 무려 3일 동안 6% 가까이 빠졌는데 오늘 하루에만 2% 넘게 반등했습니다. 네. 특히 뭐 키움증권이나 삼성증권 등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큰 반등폭을 보였는데요. 이 정부가 50조 원 넘게 공급하는 유동성이 있는 만큼 증권사들의 유동성 위기가 한풀 가라앉았다는 시장의 평가로 인식이 됩니다. 이번 긴급 지원을 통해서 부동산 PF 유동화 시장의 신용 경색은 잠시 한숨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태의 원인은 급속도로 높아진 금리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실이 발생할 위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와 관련해 김종학 기자의 보도 먼저 보고 오시죠.
증권사들이 지금까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해 발행하고 남은 PF 채권은 지난 금요일 기준 48조 9천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당장 이달 말에 돌아오는 자산 유동화 증권 ABCP 만기 자금만 6조 7천억 원, 올해 말까지 모두 26조 9천억 원에 달합니다. 증권사들은 만기 PF 채권을 담보로 자산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왔는데 이를 되갚기 위한 차환이 어려워지면 모두 떠안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달 들어 신용도가 높은 증권사들은 PF ABCP를 1조 3천억 원 줄였지만 A2 이하인 곳은 연말 이후로 상환을 미룰 만큼 상당한 자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23일 발표한 단기 시장 안정 조치 가운데 한국증권금융을 통한 3조 원 규모의 유동성은 이처럼 신용경색의 약한 고리인 PF ABCP에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 보증 지원까지 기대하지 않던 시장은 정부와 당국이 진원지부터 차단하겠다는 의지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당장 6조 7천억 전체를 다 해줄 수는 없겠죠. 3조 원 한 배로 어쨌든 지원해준다라고 하는 부분은 증권사가 부족분을 어쨌든 지금 해준다라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어쨌든 유동화 증권이 지금 안 도는 게 문제였으니까 볼 수 있는 자금이 어쨌든 투입된다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환영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 방안은 증권사가 떠안아야 할 ABCP를 아예 매입하거나 만기에 상환할 때 부족한 자금을 직접 공급하는 이례적인 지원 방식입니다. 증권사의 자금 조달 통로인 환매조건부 채권 거래 대상에 국공채, 은행채와 AA급 이상 회사채 신용물까지 허용한 건 역시 시장의 신뢰를 되살릴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이달 유동성 경색 과정에서 현금 확보를 위해 우량한 채권을 헐값에 매도하고 다시 시장이 패닉에 빠졌던 상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자금이 투입됐다는 겁니다. 긴축 기조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동성을 급격하게 푸는 정책들이 올바르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호흡기를 제공하는 이 정도 수준의 정책은 좀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부동산 PF 유동화 시장의 신용경색은 숨통이 트였지만 통화긴축 기조로 인해 추가적인 부실이 발생할 위험은 여전합니다. 오는 27일 한국은행이 대출 적격 담보 대상 확대 등을 위한 회의에서 예상을 깨고 단기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네, 결국 증권주에 대한 이 투자 심리 회복은 장담할 수 없다는 건데요. 한국은행을 비롯한 금융당국의 추가 조치가 나와야만 이 상승세에 불을 지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은행은 다음 달 물가 잡기 행보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로 기업들 자금난이 쉽게 진정되기 어려운 만큼 한국은행이 나서서 추가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돈을 조이면서 풀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 셈입니다. 이번에는 전민정 기자 리포트로 알아보겠습니다. 발표한 시장 안정 방안은 최근 ABCP 시장을 중심으로 신용 경계감이 높아진 상황에 대항한 미시적 조치이기 때문에 거시적 측면에서의 통화정책 운영에 관한 전제 조건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레고랜드 사태로 기업 자금 조달 시장이 얼어붙자 적격 담보 대상 증권에 은행채와 공공기관채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나선 한국은행. 그러면서도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긴축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했습니다. 직접적인 유동성 공급 없이 핀셋 지원이 가능한 시장 안정 조치는 하되 기준금리를 올려 돈줄을 죄는 원칙은 바꾸지 않겠다는 겁니다. 업계의 강한 요청에도 한은이 신규 유동성 공급 조치인 기업 유동성 지원기구, 즉 SPV 대출과 금융안정특별대출 재개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것 역시 통화정책 기조와 엇박자를 낼 수 있어서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 쪽은 기준금리를 올리고 유동성을 축소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줬던 적격담보 정도 부분들은 신용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주는 정태가 될 거고 SPV는 사실 또 발권력 동원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니까 그것 때문에 되게 부담스러워 하실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현재의 자금시장 경색이 글로벌 유동성 축소로 인한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가 꾸준히 상승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즉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일시적인 유동화 위기 상황이었던 지난 2020년 채권시장 위기 때와는 다르다는 얘기. 지금은 금리 인상의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업들의 자금난이 쉽게 진정되기 어려운 만큼 시장에선 SPV 재가동과 같은 추가 조치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부채 시장은 이제 안정을
이 크레딧 채권 시장은 뭐 여전히 냉각된 상황이 바뀌진 않은 것 같아요. 한국은행의 추가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다. 뭐 인상 사이클이다 보니까 시장 기능 회복이 더딜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지원 대책이 굉장히 좀 전향적이고 전폭적이고 크게 좀 돼서 심리 안정을 좀. 다음 달에도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한 한은 정부의 50조 원 긴급 처방에도 자금 경색이 더 심각해질 경우 빅스텝이 아닌 베이비 스텝으로 긴축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네, 문 기자. 이 한국은행이 추가로 내놓을 수 있는 조치로 지금 금융안정 특별대출, 기업 유동성 지원기구 이런 게 거론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개념입니까? 단어가 어려워서 좀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쉽게 좀 설명을 하자면 이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는 한국은행이 직접적으로 이 증권사나 보험이나 또 은행 등 금융회사로부터 이 우량 회사채를 직접 사들이는 담보로 받고 대출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의미합니다. 또 이 기업 유동성 지원 기구 SPV라고 하는데요. 이 저신용 기업의 자금 조달 지원을 위해서 회사채와 기업 어음을 직접적으로 매입하는 기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좀 직접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썼는데 네. 결국 이 좀 죽어 있고 좀 말라 있는 어떤 기업이나 이런 기구에 대해서 돈을 직접적으로 대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유동성을 직접적으로 준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 두 제도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서 정부가 가동한 대책입니다. 지금은 이 카드들을 꺼내들 수 없는 데에는 유동성이 확대되던 이 코로나 팬데믹 때와는 현재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이 현재와 같은 인플레이션 시기에 유동성을 더 공급해버리면 이미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물가 흐름을 더욱 자극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은의 통화정책 기조인 이 긴축과는 상충하게 되는 거고요. 또 만약에 이 제도를 다시 도입한다고 해도 그동안 조여왔던 금융시장의 돈줄이 빠르게 풀려서 시장의 혼란과 또 향후 더욱 가파른 긴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은행을 비롯한 금융당국의 셈법은 보다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증시 프리즘 문영민 기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50조 유동성 공급에 대해 채권 시장의 평가는 어떤지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증권 글로벌 투자분석팀 김상만 연구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50조 플러스 알파 이 유동성 공급 조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결론적으로 적절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양적으로도 좀 충분하고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질적인 내용 면에서 맥을 잘 짚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지원 프로그램 규모 확대 이외에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것 중 의미 있는 것은 우선 지자체 보증 채무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책임지겠다고 선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원 매입 대상이 부동산 ABCP를 포함시킨 점, 그리고 증권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책을 제시한 것 등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이 지금 채권 시장에 오늘은 패닉이 멎었다라는 평가들이 많던데 환율 상황을 보면 오늘 또 증시가 강세를 보였는데도 달러가 또 상당히 또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국제 시장에서 우리 채권에 대한 신뢰가 좀 무너진 게 아니냐 하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권 시장 변동성이 이제 이전에 비해서 더욱 심화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전체적인 신뢰가 무너진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근데 물론 지난주에 이제 그 레고랜드 사태로 시장 분위기가 더 경색된 측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번 그 근본 대책으로 인해서 좀 시간을 두고 안정세를 찾아갈 수 있을 걸로 전망되고요. 오늘 시장 금리가 하락한 것도 어떤 그런 대책의 효력이 발휘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렇게 빠르게 신뢰 회복이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근본 정부 대책의 이제 그 긴급한 유동성 리스크를 우선 진화하기 위한 목적이 우선이기 때문에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느 지자체장 말 한마디가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참 상당한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 한국은행이 다음 달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회사채 시장 괜찮은 걸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근데 참 지금 시점에서 사실 중요한 거는 채권 시장 어려움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글로벌한 현상이라는 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만 이제 전반적인 이런 그 어려운 상황을 그 흐름에서 벗어나 있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위한 그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는 동안에는 한국도 그 영향권에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뭐 시장에 대한 전망 또한 이제 그 같은 대외 변수를 감안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이 언제 멈출 것인지가 이제 핵심 변수라고 좀 보고 있는데 저는 한 내년 1분기점이 이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걸로 좀 전망하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제 국내 채권 시장 또한 시장 금리의 압력 및 그 금리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이 좀 불가피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50조라는 규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이제 경기 침체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충분한 규모라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그 정도 규모는 현재의 문제를 뭐 해결할 수 있는 정도로 규모는 아까 제가 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으로 올 연말 지금 채권 시장 불안이 만약 더 심화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추가로 염려해야 될 문제들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한데요. 뭐 이제 국내적으로는 좀 이런 유동성 경색이 좀 장기화되고 하면은 좀 한계 기업들이 좀 뭐 부도가 난다든가 이제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날 수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외적으로는 이제 그 대외 채무 부담이 큰 이제 신흥국민 그다음에 이제 그 부채가 많았던 이제 글로벌 가계나 기업들 뭐 부도 리스크가 좀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예. 가장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측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구원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증권 글로벌 투자 분석팀 김상만 연구원이었습니다. 현대차가 3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뜻밖의 충당금 이슈 때문에 영업이익이 낮아졌는데도 오히려 고무적인 평가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강미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강 기자, 이 3분기 실적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현대차의 3분기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0.6% 늘어난 37조 7천억 원, 영업이익은 34% 줄어 1조 5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의 절반 수준을 좀 기록했는데요. 현대차가 세타 엔진 품질 비용과 관련해 1조 3천억 원 규모의 충당금을 영업이익에 반영해서입니다. 네. 그럼에도 현대차는 오늘 실적 발표에서 역대급 실적을 이제 올해 사상 역대 연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좀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올해 사상 최대를 달성할 것이다. 영업이익에서 1조 3천억이 깎였는데도 지금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어째서입니까?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제 하반기 들어서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좀 풀리면서 차가 좀 잘 팔리고 있습니다. 네. 3분기부터 물량 증가가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현대차는 전망했습니다. 4분기 아이오닉 6의 유럽 시장 판매 개시, 또 베스트셀링인 그랜저 풀체인저 모델 출시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판매 증가를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난이 좀 장기화됐잖아요. 네. 그래서 연간 판매 대수는 432만 대에서 401만 대로 목표를 이제 좀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수익성은 좀 상향 조정을 했는데 현대차는 올해 연간 매출 성장률을 최대 20%로 연간 영업이익률 목표치는 최대 7.5%까지 1%포인트가량 올렸습니다. 바로 이제 1,400원대까지 웃돌고 있는 이제 환율로 인해서 환차익을 또 볼 수 있고 또 제네시스와 SUV 등 이제 고수익 차종 판매가 좀 계속되고 있어서입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4분기 판매는 3분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사상 최대의 연간 매출액과 연간 이익 달성이 예상한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니까 환차익에다 고마진 차종의 어떤 판매 신장, 이게 자신감의 근원이다라는 네네. 건데, 그러면 충당금은 이번에 털고 끝이 나는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제 일회성에 이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좀 지배적인데요. 이제 네. 반도체 대란으로 이제 중고차 사용 연수가 이제 굉장히 많이 늘었고, 당시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엔진 교환율이 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충당금에 대한 시장의 평가도 굉장히 싸늘한데요.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시장 충당금이 이번 한 번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면서 이달 들어서 6곳의 증권사가 현대차에 대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현대차는 세타 엔진에 대해 평생 보장을 시행하는 만큼 클레임률이 높아질 수 좀 있어서입니다. 이건 좀 부정적인 이슈네요. 4분기에는 또 미국 인플레 감축법 이슈도 또 반영이 되잖아요. 공장을 뭐 현대차가 빨리 짓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 여기에 대한 문의도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우선 먼저 IRA에 대한 영향은 실적 반영은 내년부터 좀 본격화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미국 시장은 2030년 현대차의 전기차 전체 판매 목표 중에서 28%에 차지하는 굉장한 중요한 시장인데요. 예. 하지만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현대차는 뭐 그다지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는 좀 못했습니다. 실적 발표인 오늘 이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이제 IRA 발효 직후였던 이제 8월 이후 2개월 만에 미국 출장길에 올랐는데요.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착공식에 참석하는 한편 현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후속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공장은 이제 내년 이제 착공에 이제 돌입해서 2025년부터 가동이 좀 목표인데요. IRA 대응의 일환으로 현대차는 이제 오늘 현재 배터리 조달을 위해 이제 미국의 합작법인을 설립 검토 중이며, 취재 결과 현대차 경영진이 LG엔솔 권영수 부회장을 찾아 합작 공장 관련해서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주여 앞으로 다가온 11월 중간 선거 일정이 이제 법안 변경의 가장 핵심이 되는데, 일정상 올해까지 현대 전기차의 이제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신감을 내비치고는 있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다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미선 기자였습니다. 네, 카타르 월드컵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관심 종목 찾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여러 업종 중에서도 리오프닝 이후 첫 연말 모임 수혜까지 예상되는 하이트 진로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통산업부 박승환 기자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 기자, 일단 뭐 카타르 월드컵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게 정확히는 언제 개막을 하는 겁니까? 예, 이번 카타르 월드컵은 22번째 월드컵입니다. 네. 2020년 카타르 월드컵은 매달 20일에 개막하고요. 첫 경기는 현지 시각 오후 7시 개최국 카타르와 에콰도르의 개막전입니다.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21일 월요일 새벽 1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의 첫 경기는 내달 24일 오후 10시에 열립니다. 네. 상대는 우루과이고요. 그렇군요. 오늘로 딱 한 달이 남은 건데 4년 만에 월드컵 마케팅을 노리는 기업들은 때문에 준비를 서두르고 있죠. 일단 월드컵이나 올림픽 이렇게 큰 스포츠 경기 때가 되면은 IT나 미디어 업종에 투자하라 이런 조언들이 많이 들리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 TV나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또 통상 이런 의견들이 많이 또 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올해는 상황이 좀 다르다면서요? 예, 말씀처럼 보통 올림픽 특수다, 스포츠 경기 특수다 하면은 IT 가전 업종을 추천하는데 예. 그 이유는 경기 관람을 위해서 TV나 노트북 등을 새로 장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올해에는 이미 코로나19 기간 전자기기 교체 수요가 올라온 바 있어서 월드컵 특수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게 현실입니다. 코로나19로 몸값 상승 효과를 톡톡히 본 미디어 광고 시장의 경우에는요, 이미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추가 성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지금 반면에 하이트 진로나 주류 업계에 대한 의견은 좀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이유로 봐야 될까요? 예, 그중에서도 음식료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하는 이유가 앞서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와 반면에 음식료는 아직 성장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과거 코로나19 기간 도쿄,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지만요, 거리두기 조치 때문에 별다른 재미를 보지 못한 게 사실이죠. 예. 다가오는 월드컵이 리오프닝 이후 첫 글로벌 스포츠 대회인데다
예년 수준의 연말 모임까지 예상되는 만큼 외식 업계를 중심으로 큰 폭의 주류 소비 회복이 기대됩니다. 게다가 대표팀의 경기가 한국 시각으로 이른 밤에 열리는 점도 긍정적인 대목입니다. 예. 첫 경기 우루과이전이 앞서 말씀드린 10시에 열리고요. 네. 28일 가나전도 오후 10시에 잡혀 있습니다. 가장 늦은 시각인 포르투갈과의 경기가 12월 3일 자정인데 네. 이날이 마침 토요일인 것도 좋은 부분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주말이든 아니든 사실 오후 10시, 12시면은 사실 스포츠 경기 보는데 많은 분들이 또 술을 한 잔 곁들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또 이런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게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다. 뭐 어쨌든 사실 올 초에 또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뭐 열기는 다르겠지만 비슷한 또 스포츠 이벤트가 있었는데 이때 하이트진로 주가는 좀 어땠나요? 예, 그때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면요. 초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있었을 때 개막일이었던 2월 4일 하루에만 하이트진로의 주가는 이전 날보다 9% 올라왔습니다. 지금 차트가 나오고 있죠. 예. 올림픽 폐막일이었던 20일은 일요일이었고요. 때문에 휴장이었죠. 다음 날인 21일 종가는 개막일 대비 20% 넘게 올라 거래를 마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때는 좀 효과를 톡톡히 봤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개최됐던 도쿄올림픽 때는 상황이 약간 다릅니다. 개막 당일은 물론 경기 기간 전체를 놓고 봐도 별다른 재미를 보지 못했죠. 폐막 다음 날인 2021년 8월 9일 주가는요. 개막일 대비 1.9% 밑돌았고요. 예. 한 달 전 가격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각 시기에 나왔던 증권사 평가를 찾아봤는데요. 베이징 올림픽 때에는 리오프닝 관련 매수 의견, 실적 바닥을 지났다는 조언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 하지만 도쿄올림픽을 전후로는 쉽지 않은 외부 환경이다. 지연되는 업황 회복이라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스포츠 이벤트가 모여서 응원을 하는 문화가 또 많다 보니까 이런 영향을 또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올해 카타르 월드컵 같은 경우는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굉장히 호재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하지만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부정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은 북반구를 기준으로 가을과 겨울 사이에 열리는 예. 첫 월드컵이죠. 이때는 주류업계의 비수기로 평가됩니다. 시기적으로는 원래 비수기인 거죠? 맞습니다. 여름이 맥주의 성수기, 예. 이 소주는 그나마 동절기에 판매량이 증가하는 게 업계의 평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선수단의 경기력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미국 CBS는 한국 대표팀의 경기력을 16강 진출이나 탈락 가능성이 혼재한 팀으로 평가했는데요. 선수단의 승전보가 이어지면서 본선에 올라가서 경기 수가 많아지면서 응원 열기가 뜨거워질수록 주류 소비도 탄력이 붙을 텐데 이것이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일단 시기적으로 좀 아쉽다라는 평가가 나온다는 건데 그러면 어쨌든 현재가 어떤 상황인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이트진로가 가져가는 전략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요. 네, 일단 하이트진로는 이번 카타르 월드컵을 활용해서 최근 빠르게 오르고 있는 자사 맥주 브랜드죠. 테라의 시장 점유율을 더욱 끌어올리겠다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 인터뷰 확인하시죠. 리오프닝 이후 테라 브랜드 유흥시장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하며 코로나 이전 실적을 회복했습니다. 오는 카타르 월드컵 및 연말 송년회 등에 따른 특수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테라는 적자늪에 빠져있던 하이트진로의 맥주 사업을 7년 만에 흑자로 돌려세운 효자 상품입니다. 예. 실제로 전체 맥주 시장 점유율이 출시 1년 만에 2배 커졌습니다. 지금 차트에 나오다시피 테라는 19년 출시됐는데 8.2%에서 1년 만에 2배 이상 성장했죠. 테라는 시장 비중이 큰 업소용으로 인지도를 쌓고 가정용을 공략할 계획이었습니다. 얼어붙은 외식 경기에 반해 성장한 가정 시장은 판촉이 통하지 않는 데다 익숙한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져서 예. 신규 브랜드의 진입이 어려운데요. 테라가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다소 겪은 것으로 보입니다. 월드컵 특수도 특수지만 리오프닝 이후 첫 연말 모임에 테라 인지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이트진로가 내다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뭐 월드컵 얘기만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 당장 뭐 올 월말에는 할로윈도 있고 이제 월드컵이 지나다 보면 사실 연말이잖아요. 이런 또 전체적인 특수성을 또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관련돼서 다양한 이벤트를 펼치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워낙에 경쟁사의 경쟁 추격이 막강하고 3사가 서로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어서 네네. 해당 부분에서는 만만치 않을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요즘에는 또 그리고 혼술이라든지 홈술 이게 사실 월드컵도 사실 집에서 모여서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런 또 소비자들을 위한 전략도 있을까요? 예, 가정용 전략이 따로 있습니다.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자 전략이 대표적인데요. 가정용 시장에 한해 지난
지난달 내놓은 테라 1.9리터 페트병이 대표적입니다. 기존 1.6리터 대비 양은 늘리고 리터당 가격을 내려서 고물가 시대에 발맞춘 포트폴리오를 갖췄다는 설명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은희 인하대 교수 인터뷰 확인하시죠. 물가가 지금 뛰고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대용량으로 갈아타는 이유가 뭐냐. 가격이 좀 굉장히 큰 요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맥주도 병을 여러 개 하는 것보다 큰 병 하나 해가지고 컵에다 따라 마시는 게 환경적으로도 좋죠. 나아가 소주 사업에서는 프리미엄 전략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최근 주목받는 증류주 시장 성장에 발맞춘 행보인데요. 진로 1924 헤리티지가 대표적입니다. 다가오는 연말연시에 유통 채널과의 협업을 통해서 고급 주류를 찾는 소비자에게 다가가겠다는 각오죠. 예, 그렇군요. 일단 마지막으로 또 질문을 하나 드려보자면 사실 이렇게 좋은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하이트 진로 주가를 보면 한 1년 새 계속해서 좀 내리막입니다. 실적도 사실 앞선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는데 주가에 대한 평가는 좀 얼어붙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하이트 진로 최근 주가는 실제로 3년 새 최저점입니다. 예. 일부 증권가에서 역사상 최저 수준에 와 있다는 평가까지 나돌 정도인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인건비 부담이나 경쟁사의 견제를 위한 판촉비 비용 부담이 앞으로 주가 성장의 발목을 현재 지금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내년에나 돼야 해소될 것이라는 게 DS투자증권의 의견입니다. 내년이 돼야 유흥 채널, 외식업 채널 정상화가 본격적으로 가능할 것이고요. 나아가서 현재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과일 소주 열풍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이트 진로 이번 연말 특수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유통산업부 박승환 기자였습니다. 그리고 속보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오롱 티슈진이 상장 유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무려 3년 5개월 만에 거래가 재개되는 건데 당장 내일 거래가 재개된다는 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의 두 창업자가 오늘 국회 국정감사장에 섰습니다. 두 창업자 모두 이번 서비스 장애 사태와 관련해서 사과했습니다. 관련 내용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임동진 기자. 네, 저는 과방위 국정감사 열리고 있는 국회 본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국감에서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고요? 네, 과방위 국감은 오전 10시 시작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반발로 정회했다가 오후 2시 30분 재개됐습니다. 오늘 국감에서는 화제에 따른 카카오와 네이버 서비스 장애와 관련된 질의가 줄을 이뤘습니다. 특히 김범숙 카카오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에게 주요 서비스 복구 지원 원인과 향후 보완 대책, 보상안에 대한 추궁이 집중됐습니다. 김범숙 센터장은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려서 거의 전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이용자께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장애가 났을 때도 빠른 시간에 복구되는 걸 목표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점검하고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또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은 보상 문제일 겁니다.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 네, 여야 의원들은 피해 보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정청래 과방위원장 등은 카카오가 지금처럼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수많은 무료 가입자들 때문이라며 그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범수 센터장은 무료 서비스 이용자들에게도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유료 서비스는 약관 이상의 보상을 준비하고 있고 무료 서비스도 피해 접수 결과를 바탕으로 보상안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박성하 SKCNC 대표이사도 사고 원인 규명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적극 보상 협의에 임하겠다며 SK그룹과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국감에서 김범수 창업자의 경영 복귀 그리고 또 카카오 독과점에 대한 지적도 나왔죠. 네, 김범수 센터장은 경영 복귀와 관련해 지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보상 부분은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어발치 경영이란 지적에 대해서는 카카오에서 직접적으로 1차 계열사를 만들고 그 계열사가 필요한 회사를 투자하거나 M&A 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늘어났다고 생각한다며 플랫폼 기업의 속성상 필요한 벤처 회사들을 M&A 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지금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또 오늘 정무위 국감에서는 카카오 금융 계열사 대표들이 참석을 했는데 역시나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네, 보상 관련 질의에 대해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는 적절한 보상을 하겠다며 카카오페이와 카카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잘 나눠서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번 사태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 보상 보험 관련 한도와 관련해 단기간에 큰 기업이 최소 보상 한도만 맞추고 있는 건 기업 윤리에 맞는 건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 보상 준비금, 회계 보상안 등을 재검토해 전자금융업자의 보상 한도를 높일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한편 정무위 국감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가 대체 누구인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가상자산 부실 상장, 자본시장법 위반 같은 해명이 필요한 이슈들에 대해 소유주들이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어서 이민재 기자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빗썸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증인 이정우는 빗썸의 창업자, 최대 주주, 그리고 최근까지 의장직을 맡았던 대주주로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분이 계속해서 안 나오고 있습니다. 형사고발을 추진해 주십시오. 빗썸이 국감 도마위에 오른 이유는 실소유주 논란과 그에 따른 책임 공방 때문입니다. 빗썸의 지배구조는 크게 두 줄기로 나뉩니다. 첫 번째 축은 이니셜 투자조합과 버킷스튜디오, 비덴트 등을 거쳐 빗썸 지분을 보유하는 구조입니다. 복잡한 지배구조 때문에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 의문이 계속해서 제기됐습니다. 최근 이니셜의 대표인 강지현 씨의 오빠인 강종현 씨가 여자 연예인과 열애설 등으로 화제가 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또 다른 한 축에는 DAA 등을 통해 빗썸홀딩스, 빗썸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있습니다. 여기서 실소유주는 이정훈 전 빗썸 의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빗썸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불거져 나오면서 이들 두 축 중 누군가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로하나 토큰이 거론되는데 지난 4월 빗썸에서 반나절 만에 심사로 상장돼 1000배 이상 가격이 상승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발행사와 연관된 한컴그룹사가 경찰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또 이 전 의장은 1,5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소송을 하고 있고 강 씨는 상장사 이수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유가 있다면 그에 맞는 적절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되는 실소유주 논란과 이를 둘러싼 잡음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빗썸. 디지털 자산법 등 업계 환경 격변과 맞물려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네, 고웨스트 시간입니다. 먼저 코오롱 티슈진 관련해서 다시 한번 속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 티슈진이 상장 유지가 결정이 되면서 내일부터 거래가 재개됩니다. 무려 3년 5개월 만입니다. 내일부터 거래가 재개되는 만큼 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웨스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주 상승하면서 잠시 또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개장을 앞두고 긴장감도 여전한데 출렁이는 시장 속에서 월가에서는 어떤 투자처에 주목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 기자, 일단 요즘 투자자들이 돈이 몰리는 곳이 있다, 이런 또 데이터가 발표가 됐던데 어디입니까? 네,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 미국의 단기 채권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높이면서 미국 단기채에 투자 기회가 있다는 월가의 평가가 잇따르고 있는 건데요.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의 변동성이 커졌고요.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안전 자산으로 분류되는 채권, 특히 이 단기 채권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네, 단기채 하면은 3개월부터 1년, 2년 이 정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단기채는 그러면 금리가 얼마나 오르고 있습니까? 네, 대표적인 단기 채권인 미국 2년물 국채 금리를 먼저 보시면요. 지난 1년 동안 상당히 좀 깔끔한 우상향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변동성이 그다지 나타나지 않는 모습인데요.
예. 4%를 넘는 금리를 현재는 보이고 있어서 2년 만기 시에 그만큼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1년물 국채 금리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올해 초부터 상향 그래프를 그려왔고요. 역시나 4% 넘는 금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초에 0.5% 수준이었던 초단기물 3개월물도 4%를 넘어섰습니다. 3개월의 만기 이후에는 4%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기대할 만한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예, 뭐 만기가 짧아서 리스크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은데 월가에서 또 워낙 또 채권에 대한 평가가 좋습니다. 요즘 단기채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먼저 배런스에서도 앞서 보신 것처럼 이 3개월 만기 국채가 4% 금리를 기록하면서 현금을 넣어두기에 이상적인 투자처가 됐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블랙록도 만기가 짧은 국채 또는 투자 적격 등급 회사채 등에 대한 투자가 이번에 기회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시장의 연준의 정책 금리에 대해서 비관적인 시각이 강해질 때 이 단기 채권의 투자 매력도가 높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웰스파고에서도요, 단기 금리가 크게 뛰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면서 근 20년 만에 가장 좋은 단기채 투자 기회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이 여전히 진행되는 상황에 투자금 회수 기간은 짧은 이 단기 채권 투자가 유리하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런데 사실 단기채를 포함해서 채권 같은 경우가 뭐 우리 이제 투자자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미국 국채라든지 채권에 투자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어떤 식으로 또 접근을 해야 될까요? 이 해외 채권의 경우는 국내 증권사가 중개하는 방식으로 뭐 HTS를 통해서 투자할 수도 있지만요. 해외 주식과는 다르게 투자가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ETF를 통해 해외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표적인 단기채 ETF들을 좀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 블랙록이 운용하는 아이쉐어즈 ETF 중에서요. 만기 1년 이내 국채에 투자하는 이 아이쉐어즈 단기 국채 ETF가 있고요. 또 최장 5년 이내 만기인 물가 연동 국채에 투자하는 아이쉐어즈 0에서 5년 IPS 채권 ETF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 1년에서 5년에 투자 적격 회사채에 투자하는 아이쉐어즈 1년에서 5년 투자 등급 회사채 ETF 이렇게 세 가지가 좀 대표적입니다. 모두 만기가 5년 이내의 단기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또 블랙록 상품 중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해 보시면 좋은 상품 바로 SHY ETF, 아이쉐어즈 1년에서 3년 국채 ETF입니다. 이 상품은 이름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만기 1년에서 3년 국채로 구성되어 있고요. 운용 수수료가 0.15% 그리고 월배당이 나오는 ETF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운용을 하면서 생기는 이 자본 이익을 분배금의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에 배당금처럼 이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 있다는 점도 또 투자하실 때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평소 같으면 좀 괜찮겠지만 얼마 전에 뭐 레고랜드 사태도 있었고 사실 이 채권 자체에 대해서 좀 얼어붙은 시각이 많은 게 또 요즘입니다. 이 채권 투자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강원도의 레고랜드 채권이 부도를 맞으면서 채권 시장이 얼어붙는 이 유동성이 부족한 사태가 있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시장으로 불리는 미국 채권 시장 역시도 이런 위험성을 피해갈 수는 없겠습니다. 월가와 주요 외신들은 이 미국 채권 시장에도 유동성 문제가 충분히 닥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실제로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최근에 한 연설에서 미국 국채 시장의 유동성이 우려된다 이렇게 발언하기도 했는데요. 미국 국채 등을 꾸준히 매입해오던 연준이 지난달부터는 미국 국채를 최대 600억 달러 줄이는 이른바 양적 긴축을 시행하면서 이런 우려가 커진 겁니다. 마켓워치는요, 미국 국채 시장의 유동성 안정을 위해서 미국 재무부가 국채 일부를 다시 사들이는 바이백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영국 정부가 중앙은행과 정책을 엇박자로 가져가면서 금융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걸 보고도 미국이 이런 선택을 고민한다면 그만큼 미국의 국채 시장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은 뭐 중앙은행 정책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이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일단 미국 정책의 정책 방향도 고려를 해서 채권 투자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겠죠. 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덧붙였는데요. 미국 국채가 강제 매도되는 상황도 주의해야 한다 이런 조언을
추가로 설명을 했습니다. 특정 뮤추얼 펀드에서 자금이 대량 유출되거나 또 대규모 투자 손실을 본 헤지펀드가 포지션을 청산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양한 투자자들의 디레버리지 전략 등으로 미국 국채가 강제로 매도되는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경고입니다. 또한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요. 역대급으로 엔화가 폭락을 겪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일본이 버티지 못하고 만약에 금리 인상 기조를 돌아설 경우 일본 자금이 자국으로 회귀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미국과 글로벌 채권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도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다음 달 초에 예정된 FOMC를 앞두고 지난 주말부터 연준 위원들은 일체 발언을 중단해야 하는 블랙아웃 기간에 접어들었습니다. 블랙아웃 돌입 직전에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도 금리 인상 속도와 관련해서 조절론을 언급했기 때문에 이 점 역시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예, 일단 채권 투자 관련해서 유망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지만 미국 중앙은행 또 미국 정부의 정책 상황, 일본의 금리 정책까지 살피시면서 투자를 하셔야겠습니다. 고 웨스트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미래에셋그룹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추진 중인 트위터 인수에 3천억 원을 지원한다는 기사입니다. 머스크는 28일까지 인수 작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수에 필요한 전체 자금 63조 가운데 21조 4,800억을 테슬라 주식을 팔아 현금으로 마련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은행 대출을 통해 조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에 참여하는 건 국내에서 미래에셋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이번 거래는 박현주 회장의 조카이자 미래에셋 자산운용 미국 법인장을 맡고 있는 토마스 박 본부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 세계가 지켜보는 이른바 랜드마크 거래에 참여함으로써 글로벌 금융그룹으로서의 입지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입니다. 다음으로 구광모 LG 회장이 계열사 사업 보고에서 위기 극복을 안건으로 내걸었다는 기사입니다. LG그룹은 25일부터 한 달 일정으로 계열사 CEO와 사업본부장이 모두 모여 내년도 사업 보고회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주요 안건은 글로벌 경제 위기 극복 방안과 고객가치 증대 실현 방안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LG전자는 TV 사업부가 분기 적자를 기록 중인 상황에서 내년 주력 사업 적자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자동차, 전장 등 신사업 강화를 하는 방안이 주요 안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LG 디스플레이도 올해 1조 원대 적자가 전망되는데 OLED 패널 TV용 외에 IT 제품과 자동차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는 기사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